지난 시간에 배운 정철의 3인국을 한번 기출문제 2개로 복습을 해볼 거고요. 우선은 요거 21학년도 수능이 나왔던 문제인데 보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검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있고, 보기를 보니까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는 다르게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오는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있던 천상이라고 하는 공간은 임과 계속 사랑할 수 있던 공간이었는데 지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힘겹게 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해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도 똑같은 10분이어도 수업 끝나기 직전 10분은 죽어도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지만 내가 그때 심정이 어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1번.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짓는 건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OX.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임과의 이 연분에 대해서 여기 한생연분, 한평생연분, 이거를 하늘도 모를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연이 하늘이 알 정도로 굉장히 깊고 그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젊어 있고 늙어야를 통해서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OX? O. 그렇죠. 이 내용은 어디 있는가? 젊어 있고 늙어. 여기 있다. 나 젊어 있고 님아나 날 계시니. 그러니까 내가 젊어 있을 때 님과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늙어서 무슨 일로 나는 외로두고 그러는 거야. 지금 화자가 이 지상계의 시간 질서에 따라서 좀 상반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나와 있죠. 다음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오. 자, 요건 한번 찾아보면 지금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는가? 여기 보면은 엊그제 님을 외시고 광안전에 올랐다. 이거 천상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엊그제처럼 너무나도 생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올 때, 이 인간 세계로 내려올 때 곱게 이렇게 단장한 빗은 머리가 허틀어진 지가 3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홀로 임없이 지낸 게 3년이 됐지만 화자는 그 시간을 마치 엊그제처럼 생각해.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루 정도로 아주 확 압축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고, 4번 인생은 유한, 인생은 한계가 있다. 무심한 세월을 통해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오. 보면은 인생은 유한한데, 이 내용이 어딨냐.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 난 언젠가 죽어. 그런데 무심한 세월이 어떻게 간다? 물 흐르듯이 한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 버려. 나 임과 빨리 다시 만나야 되는데 늙어가고 있는데 임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계속 속절없이 늙어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왜 5번이 답일까?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온다. 염량이라고 하는 건 염이 더운 거고 양이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가는 듯 고쳐온다는 인식에서 시간의 흐름이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내 마음속으로 느끼게 그렇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틀린 게 어디예요? 그렇지. 지연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계속 빨리빨리 흘러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가 돼야겠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2018학년도 고2 6월 모의평가에 나온 작품이고, 얘는 이 계량의 이와우 뿌릴제라고 하는 시조랑 같이 엮어서 나온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한번 봐볼 거고 옳지 않은 거라고 하네요.
고전 시가에는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가처럼 여성 작자가 자신이 실제 겪었던 이별 상황 아픔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도 있고, 나는 우리가 본 3인곡이죠. 이거는 남성인 사대부가 임금의 곁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별한 여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한 노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혹시 본 적 있어요? 처음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잘 알아두면은 좋은, 이게 개량 여성 작자라고 했잖아요. 기녀예요. 그래서 기녀시조라고도 하는데, 기녀시조는 대체로 이렇게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해석을 한번 좀 해보면 이화우 흩뿌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화우는 여기 잘 보면 백꽃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꽃이 마치 비처럼 이렇게 흩날릴 때, 즉 봄을 얘기를 합니다. 울며 잡고 이별한 임, 그러니까 지금 임과 이별을 한 상황인 거죠. 추풍낙엽 이러면 계절이 언제예요? 그치, 가을이죠. 낙엽도 떨어지는 잎이죠. 그러니까 봄비나 추풍낙엽이나 둘 다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그럼 이때 이 저는 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임도 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봄에 이별했는데 지금 가을까지도 화자는 계속해서 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 외로운 꿈,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면서 꾸는 꿈이니까 외로운 꿈이다. 정서도 나타나 있고, 천리라고 하는 걸 보아서 아, 지금 임과 화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가의 임은 실제 경험 속 연인으로, 나의 임은 당시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군. 그렇죠. 어렵지 않죠, 6번. 2번, 가와 달리 나는 작가 자신을 이별한 여인에 빗대어서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군. 그렇죠. 이건 보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3번, 가와 나는 모두 천리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멀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군. 오, 그렇다. 지금 나에선 천리가 어디 있을까? 그렇지, 여기 천리 말리 먼 길을 누가 찾아갈까? 그러니까 임에게 지금 이걸 보내려고 하는데 임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죠. 다음 4번, 가의 이화우, 나의 산과 구름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을 반영한 자연물이군. X, 왜 X일까요? 그렇지. 여기 보면은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임이 계신 곳을 보려고 하는데 뭐가 막아? 산인지 구름인지 모르겠는 저런 것들이 너무 험하게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 소식이 닿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가 되야겠죠. 그 다음에 5번, 가는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본 듯 방기실가를 통해 여전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3인곡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송민곡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철이 유배를 자기 고향으로 유배를 갔을 때 쓴 작품이고, 지난 시간에 배운 3인곡의 속편 같은 느낌, 후속작. 그래서 송민곡이라고 불립니다. 그 송민곡을 배울 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있어서 하나 짚고 가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객관적이다라고 하면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나랑 상관없이 그냥 쟤는 쟤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런 물체인데 또 여기는 상관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길을 걷는 것과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태에서 길을 걸 때 커플을 보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길을 걸으면서 커플을 보고 있으면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걸어요. 근데 헤어진 다음에 길을 걸으면서 커플을 보게 되면 괜히 내 처지가 더 처량하게 느껴지고 막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자의 정서를 좀 불러일으키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그런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상관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화자로 하여금 특정한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오히려 대조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사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아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삶을 환기한다라는 거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죠. 유리왕의 황조가 이게 아주 유명하거든요. 객관적 상관물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거 유리왕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이별하고 난 후에 죽고 난 후에 홀로 외로운 그런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고전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펄 나는 저 꾀꼬리를 보고 있어요. 암수 서로 정답인데 암컷 수컷이 서로 정답게 날고 있는데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내 몸은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홀로 외로워. 그러니까 나와 이 꾀꼬리의 처지가 상반되고 있죠.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해서 지금 이 시에 사용된 객관적 상관물은 꾀꼬리. 왜? 꾀꼬리를 봄으로써 화자가 자기의 외로운 처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니까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외로운 처지를 훨씬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감정이입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를 읽을 때 보면 감정이입이라는 말 간혹 쓰이잖아요.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와 동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화자의 정서와 동일하다.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화자의 정서와 동일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꾀꼬리처럼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애예요. 그럼 얘는 화자가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같은 처지도 아니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수목의 봄비를 보면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가 그치면이라고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보통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추적추적 뭔가 애상적인 슬픈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화자는 뭔가 지금 슬픈 상황에 있어요.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나루라고 하면 그 강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내 마음에 있는 강나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곳에 서러운 풀빛, 그냥 풀빛도 아니고 서럽다라고 정서를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다? 화자의 감정이 지금 서럽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화자의 감정이 이렇게 투영된 감정이입물, 풀빛 얘가도 이 시에서는 객관적 상관물로 쓰인 거고 또 다른 말로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아까 이 이수의 봄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상황, 죽은 상황을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백석의 남신의 주의동 박시봉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화자의 정서나 처지와 유사한 대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자의 정서가 그 대상물의 처지와 같다라고만 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약간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 이 작품을 봐보면 이 작품은 지금 앞에가 좀 긴데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면 화자는 지금 배경이 일제강점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외딴 곳에 이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에서 쥔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세 세대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방에서 뭘 할 의지도 기력도 들지 않아. 그런 상태로 홀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천장을 보고 이제 자기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도 막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던 일, 속상했던 일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인생에 뭔가 무상감을 느끼다가 갑자기 딱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모두 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닐까. 이런 운명론적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고서 그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거든요. 저 창밖에 있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막 맞으면서도 곧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보면서 쟤도 지금 저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굳고 곧게 정하게 바르게 자라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부분이 되거든요.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란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매나무는요. 앞에 여기는 보면 외로워. 그다음에 홀로 눈을 막 맞고 있어. 이런 것들이 마치 화자의 처지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와 좀 다른 것은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굳고 정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지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주고 있는 해산물이기도 해요. 이런 갈매나무도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 상관물은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꼭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품별로 잘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리고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내신 아니어도 모고나 이런 데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특히 이런 감정들이 나오면 감정이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정철의 송미인곡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얘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체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대화를 할 때 보조화자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화자를 감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송미인곡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전시가나 이런 데서 대화체 형식이 나올 때 그냥 부르는 명칭 같다고 보면 돼요. 보편적인 명칭. 감녀와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을녀라고 해서 갑을 그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나 뭐 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송미인곡은 우리말 표현이 주로 나타난다. 그것도 차이점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철이 왕에 대한 연군 지정, 나 끊임없이 왕을 사랑하고 있고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되이고, 그래서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백옥경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천상계,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이죠. 그곳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그러면 지금 이 저 각시는 백옥경에서부터 내려왔구나, 지상세계로 내려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하늘에서 내려온 걸 적강이라고 해요.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백옥경이라고 하는 공간은 옥황상제가 산다라고 하는 공간이죠. 옥황상제가 사는 천상계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이 옥황상제를 임금에 비유한다면 임금이 사는 궁궐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저 각시는 임금이 사는 궁궐에서 지금 나온 거니까 이 작품을 쓴 작자인 송강 정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아까 이게 대화체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감녀가 을녀에게 백옥경을 왜 떠났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때 저 각시가 바로 을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을녀가 대답을 합니다. 어와 내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 사설이라고 하면은 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사설을 들어봐 라고,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을녀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내는 을녀가 되겠고, 내여이고 그 너로구나, 너는 감녀가 되겠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소연합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나의 이 움직임이 내가 사랑하는 임을 괴얌즉 한감하는, 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괴다? 그치, 사랑하다. 그래서 내 이 얼굴, 내 이 움직임, 나의 겉모습, 이런 것들이 님이 나를 사랑한 즉 했었는데 어떤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그래서
어쩐지 님이 날 보고서 너로구나 라고 딱 여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덤찍었다 이런 거죠.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이 이게 군 뜻이 즉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그래서 막 아양도 떨고 교태도 부리고 하면서 막 어지럽게 그렇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디 다르신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반기시던 낯빛이 이거는 얼굴 낯빛 그러니까 임의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그러니까 임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나를 이전에는 나를 보면서 막 사랑할 만하다라고 여기면서 나도 님을 믿어서 내 마음을 줬는데 그래서 막 아양도 부르고 교태도 부렸더니 이미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 예전과 달라졌다. 라고 하면서 을녀가 임과 사랑하고 이별하게 된 이 상황을 딱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녀는 임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아양과 교태를 너무 어지럽게 막 그렇게 부려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요. 누워 생각하고 니러앉아 해야 하니 그러니까 누워서도 생각하고 딱 일어나 앉아서 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하니 생각하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여시니 뇌는 산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산만큼 쌓여 있어서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물하랴 라고 하는 건 탓하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을 원망할 거야 사람을 원망할 거야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서리법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누구수,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셜워 풀텨 해니 서러워서 풀어서 해니 생각을 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물주의 탓? 갑자기 왜 조물주의 탓이 나왔을까? 조물주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죠. 또 화자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운명론적으로 체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을녀는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된 상황이 그치, 조물주의 탓이다 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처해 있는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서사 2, 을녀의 자책과 운명론적 체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글란 생각 뭐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감녀가 위로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을녀가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맺힌 일 뭔가 마음에 맺혀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화자인 을녀의 마음에 맺혀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화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임의 마음에 맺혀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로 인해서 이제 을녀가 좀 억울하게 임과 헤어지게 돼서 그때 임의 마음에 뭔가 맺히게 한 일일 수도 있다. 뭐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차차 읽어가면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님을 매셔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내가 님을 모셨어서 내가 님이 하루의 일과 뭐 하는지 다 알아.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맨날 읽고 지금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맨 첫 시간에 고어 읽기 할 때 했었죠? 얘는 물로 읽어야 된다. 물 같은 얼굴이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물은 단단한가요? 그렇지 않죠. 뭐 찰방찰방하고 형태가 쉽게 변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연약한 얼굴,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물처럼 굉장히 뭔가 맑고 깨끗한 그런 얼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같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왜냐? 봐봐요. 님을 내가 모셔서서 님의 일을 한대요. 그치, 왕. 님의 얼굴 얘기하는 거죠. 편하실적 몇 날일까? 님의 이 연약하고도 맑은 이 얼굴이 편하실적 몇 날일까? 왜? 지금 내가 님의 곁에 없잖아. 춘한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춘한고열이라고 하면 춘, 봄에 한, 충, 고, 그 다음에 높은 열 해서 그 봄, 이른 봄의 추위, 그 다음에 이른 봄의 추위, 그 다음에 여름의 더위, 극심한 더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추일 동천은 뉘라서 매셨는고라고 되어 있어요. 추일 동천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가을과 겨울의 추위를 의미합니다. 가을, 겨울의 추위.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어요. 계절과 관련된 게 나왔네? 그러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다? 이거 쉽게 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인국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해당되는 어떠한 상황과 행동 이런 것들이 쭉 전개됐죠. 그럼 시간이 흐른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언급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추위나 더위 이런 거 어떻게 견디실까? 이건 실제로 이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죽조반이라고 하면은 그 아침 새벽에 아침밥 먹기 전에 먹는 죽을 얘기를 해요. 새벽에 먹는 죽. 그 다음에 조석외. 여기서 이 외는 원래는 산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휘 그때 지난 시간에 나눠준 거 봤으면 알 수 있겠죠? 외는 무엇을 의미하기도 해요? 외는 진지, 밥을 의미하기도 해요. 조석외라고 하게 되면은 아침, 저녁, 밥. 밥을 의미하고 이때 이 외는 좀 궁중에서 쓰이는 어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새벽에 먹는 죽 이런 밥을 예와 같이 옛날과 같게 세시는가, 드시고 계신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잡수시는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화자, 을녀가 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밥을 일일이 다 차려주고 챙겨주던 역할. 그 다음에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라고 하면서 임에 밥 먹는 거, 사계절 보내는 거, 잠을 어떻게 자는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님 다희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님 다희, 다희는 뭐뭐 쪽 방향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가끔 다이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혹은 뭐뭐답게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님이 계신 곳에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려나는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그러니까 오늘이 거의 다 시간이 지나갔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지금 화자는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치,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마음 둘 데 없다. 내 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어디로로 가자 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에 올라가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왜 올라갔을까? 지금 화자는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그죠? 임의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임을 좀 그나마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임의 소식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높은 왜 산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또 임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서. 구롬은커니와 안개는 무산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커니와는 뭐뭐는커녕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뭐는커녕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가 막 껴있어. 이것도 우리 3인국 했던 걸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임과의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얘 속에 담긴 의미는 이 화자와 화자 정철과 그다음에 임금의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간신을 의미한다. 다음, 산천이 어둡거니 이로를 어찌 보며. 산천, 지금 자기가 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 자연이 어둡대요. 이 산천이 어둡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두워. 이거는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지하물해, 막막해. 화자의 처지가 막막하다. 또는 지금 이 조정, 이 나라의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둡다. 어두운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1월을 어찌 보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월을 어떻게 봐? 해와 달을 어떻게 봐? 그럼 이때 이 1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밝게 온 세상을 비추죠. 그래서 임금에 비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왜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 계신 뒤에 병풍에 해와 달 이렇게 쫙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지척은 가까운 근방 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그러니까 내 지금 가까이 있는 곳도 제대로 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저 천리, 임금이 계신 저 먼 곳까지 어떻게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해보면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 이 천리는 매우 먼 거리,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겠는가? 지금 서리법 사용된 거죠? 바라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와 이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이만큼 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소리 난 대로 읽어보면 되죠. 그치,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배, 이거는 타고 다닌 그 배예요. 배 길이나 보자 하니, 그러니까 백길이나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아까 산에 있다가 지금 물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까 왜 산에서 물가로 이동을 했어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뎌이고, 어둥정이라고 하면 막 어수선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가? 그러니까 사공은 저 배를 운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없고 빈배만 걸려 있어. 지금 화자가 이 물가로 온 이유는 뭐예요? 그래,
그쵸, 그쵸. 임을 만나러 가고 싶고, 임의 소식을 듣고 싶고, 임과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싶은데, 지금 와보니까 어때? 바람과 물결이 막 어지러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구름 안개처럼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백기를 어지럽게 하는 장애물이고 간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는가라고 하고 있어요. 빈배, 아무도 타지 않은 빈배. 빈배는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처지와 비슷해요? 그치, 화자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 이렇게 화자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대상물이 나왔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6글자로?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우리 3인국이 명지 이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3인국 무조건 송민국이랑 같이 엮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특히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많이 물어본다. 잘 체크를 해두고. 그다음에 강천. 이 강천은 강의 하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탁 트여있는 강가를 얘기를 해요. 강가에 혼자 서서 디는 해, 지는 해. 해가 지고 있어요. 지는 해를 굽어보니 그러니까 해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야. 훨씬 분위기가 뭔가 쓸쓸하죠. 님 다이 소식, 아까 다이는 뭐라고 했어요? 어느 쪽 방향. 그래서 이미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해, 너무 멀게만 느껴져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사 3에서는 임의 소식을 알려고 을녀가 산과 강을 배회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모첨, 이거 필수어이죠. 모첨은 초가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어디 뭐 대감집 같은 그런 좋은 기와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찬 자리, 차가운 자리에 밤중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이 초가집에 자기가 있는 자리가 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독수공방하고 있구나.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드러내줍니다. 반벽청등이라고 하면 벽에 걸려있는 등을 얘기를 해요. 푸른 등. 그래서 벽 가운데 걸린 등.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서리법이 사용되어서 저 등은 왜 밝아 있지? 누구를 위해서 밝아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찾아와야 저 불도 켜져 있는 의미가 있고 할 텐데 나 혼자 계속 이렇게 외로이 있으니까 화자의 이런 처지를 부각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말이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해 뜨다는 헤매며 헤매이다. 반이니라고 하면 방황하니. 이 부분은 왜 갑자기 화자가 자기 방에 홀로 있는 외로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아까 앞에 산과 강을 오고 가며 막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과정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적은 덧. 이것도 필수어이죠. 적은 덧. 잠깐. 역진하야. 역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 써버린 거, 소진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력이 다한 거. 힘을 다 써서 풋잠을 잠깐 드니 잠깐 낮잠을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너무도 임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임이 나왔대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옷 같은 얼굴, 누구 얼굴? 그치, 임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요. 그러면 임과 화자가 함께 했을 땐 옥처럼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꿈에서 보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얼굴이 반쪽이 돼버렸어. 늙어 있어. 그래서 지금 화자와 함께 할 때 그렇지 않을 때 임에 대조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실제로 이런 거예요? 아니죠.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화자가 상상하는 혹은 좀 소망하는, 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뭐 쉐라라고 하면 뭐뭐 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을 쉐라 이거 기억나나요? 아니에요. 요거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둘이 형태가 좀 유사하잖아요? 약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이어서 보면 마음에 먹은 말씀 슬코장 설자하니, 슬코장은 무슨 말일까요? 실컷. 설자, 이거는 사뢰려, 아뢰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뢰려고 하니 누구의 마음에 먹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그치? 임한테 이 말을 하려고 하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인은 그치, 화자 자신 되겠죠. 을녀, 화자가 되겠죠. 화자가 꿈에서 임을 만나서 그가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말을 하려고 실컷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바라나니, 바라, 여기서 바라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지, 계속 연달아서 나오니 말인들 어이하며 말을 할지 못할 정도로 계속 눈물이 나왔다.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정을 다 풀어내지 못하니까 목도 막 메이고, 오견된 개성, 개성이라고 하면 개, 닭개자거든요. 성은 소리성, 닭소리, 닭이 울음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오견되다라고 하면은 방정맞은, 닭은 언제 온다고 하죠, 보통? 그치, 새벽에 아침에 올 때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시골 동네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닭이 시도 때도 없이 걔는 오후 2시든 4시든 안 가리고 밤에도 막 울어요. 그래서 왜 닭이 아침마다 운다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자는 지금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닭 소리 때문에 잠은 어디 깨뒀던 거 다 깨버린 거예요. 이 꿈에서 임과 함께 했던 그 꿈에서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닭소리도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다. 근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얘도 간신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화자가 임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꿈을 꾸는 거를 깨는 그런 어떤 대상일 뿐이지 얘가 그 속에 이런 간신이라는 의미까지 담겨있지는 않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구름 걔네들이랑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독수공방의 슬픔, 꿈속에서 임과의 재회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어와는 저건 다 감탄사죠. 허사다. 허사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라는 말이죠. 허사, 헛된 일을 의미합니다. 이 님이 어디로 간고? 깨어나니까 님 어디로 갔지? 결에 밀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저 결이라고 하는 건 잠결에 일어나서 앉아서 창문을 딱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제 날 조칠 뿐이로다. 여기서 어여쁘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 고전 그 중세국어 할 때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어여쁘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예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얘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엾고 가련한 이 그림자가 날 쫓기만 한다. 화자의 처지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차라리 시어디어, 시어디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시다 또는 시어디다 얘는 사라지다, 죽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이 나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침이 오기 직전에 달도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기 수평선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그 달을 나궐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달이 되어서 님이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궐이 의미하는 거는 그래서 화자가 죽어서 되는 거니까 화자의 분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 달빛은 비추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 대상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소극적인 사랑, 간접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번드시는 환하게, 그래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일편단심, 그리고 임금에 대한 그런 변함없는 충정, 충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여기 각신님 하면서 이제 감녀가 을녀를 위로합니다. 대답이 나와요. 각신님, 달이야 커니와, 아까 커니와 앞에 나왔었죠. 뭐뭐는 커녕, 그러니까 달, 이 나궐은 커녕 굳은 비나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은 비. 굳은 비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 비는 그래도 내려서 떨어지면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촉각적으로 닿죠.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궐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화자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분신이겠죠. 그리고 저 나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떠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하지만 굳은 비는 막 굳게 내리는 비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속성이 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작품이 가사였어요. 가사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행 부분의 음수율이 뭐의 종장과 유사하면 전격가사다. 낙구가 무엇의 종장과? 시조. 시조의 종장 음수율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면서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평시조는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고 각각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 종장은 3글자, 5글자, 여기는 한 7글자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뒤바뀌죠? 4글자, 3글자. 얘를 보면 각신님, 다리아커니와 구준비나 되셔서 어때요? 36, 44. 그래서 지금 이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러면 무슨 가사? 전격가사. 형식, 격이 정해져 있는 가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인국도 마찬가지로 전격가사예요. 뒤에서 한번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작품의 3단 구성. 우리 가사라고 하는 건 서사, 분사, 결사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서사에서 감녀가 먼저 백옥경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을녀에게.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했는가 하니까 을녀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이 쌓이고, 누구의 탓? 거기서는 본문에서는 을녀 조물주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있죠.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체념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사로 들어오면서부터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을녀를 위로해주죠. 그래서 을녀가 이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그간 맺힌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임은 어떻게 사시사철 잘 보낼지, 밥은 잘 먹고 지낼지 이런 거 걱정하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산과 강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임과 제외하는 무엇을 꾸어요? 꿈을 꾸고 방정 맞은 닭소리 때문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결사에 을녀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고 해요? 그치, 달, 월이 되어서 이미 계신 창안을 비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녀는 그의 그런 을녀에게 달 대신에 뭐가 되라? 굳은 비가 되라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좀 중요한 게 이 낙월과 굳은 비의 의미예요. 둘 다 어쨌든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 그리움을 전달하려고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 성격이 좀 다르죠? 낙월은 이미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 동안 비추고 사라지니까 소극적이고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사랑, 애정관을 드러내는데, 임과 함께 할 수 없는 을녀의 어떤 절망적인 체념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감녀가 그에 대해서 위로를 하면서 차라리 굳은 비가 돼. 왜? 굳은 비는 오랫동안 내리면서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으니까 보다 낙월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래서 낙월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로 이거 누가 제시한 거예요? 굳은 비가 되어라는? 그렇지, 감녀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둘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화자의 성격도 살짝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인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백체예요. 화자가 혼자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송민곡에는 감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보조적 화자라고도 하고, 을녀의 하소연을 유발해서 뭐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잘 이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작품 전개와 종결을 위한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을녀는 중심 화자죠. 여기서 그럼 누구의 심정을 대변하나요?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감녀의 질문에 답하면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어쨌든 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난 3인곡 할 때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있어서 오늘 한번 다 어차피 비교 정리를 하면서 다뤄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왜 작가는 송강정철 남성 사대부잖아요. 근데 왜 여성 화자를 데려와서 이런 작품들을 썼을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쓴 거겠죠? 그냥 쓴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우선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3인곡에서는 이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연지분, 오색션, 금자, 홍샹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송미인곡에서는 애초에 저기 가는 저 각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여성 화자가 대화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근데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3인곡에서는 한자어나 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3인곡의 화자 주인공 여성이 사대부에 좀 학식이 높은 그런 여성으로서 그려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송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우리말 사용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죽조반 조석매 같은 그 임금의 밥을 굉장히 가까이서 차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궁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민곡의 을녀는 아마 조금 신분이 낮은
일반 그런 궁녀, 여성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을 화자로 설정했는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작가가 진짜 직접적으로 그냥 나 임금님이 아직도 못 잊었어. 임금님 나 다시 조정에 데려가줘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성 화자의 빗대어서 표현을 함으로써 훨씬 더 나의 이 충정, 변하지 않았어를 애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죠. 인간 모두가 겪는 그런 정서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여성 화자를 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두 작품은 항상 엮여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이 화자가 천상계에서 하계로 내려온다.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는 것을 적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적강 모티프라고 해요. 영웅소설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편단심. 그러니까 여기서 겉으로는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작가 정철이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연군 진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임금에 대한 그런 그리운 마음.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면 삼인곡은 독백이에요, 대화예요? 그쵸, 독백 형식.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표현한 게 특징적이었죠. 하지만 송민곡은 이런 사계절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선전개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대화 형식. 그쵸. 그 다음에 한자어나 고사를 활용해서 굉장히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게 특징이라면 송민곡은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서 상대적으로 좀 소박하게 표현을 했다. 이거는 각각의 여성 화자가 신분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인곡에서는 그래서 화자가 임이 그리워서 뭐 옷을 짓는다던가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어딘가 나가서 임의 소식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찾으려고 하진 않죠.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임을 기다리고 송민곡은 어디 산도 갔다가 강도 갔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작품 비슷한 듯 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둬야겠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모두 끝났어요. 수고했습니다.